안녕하세요. CKN입니다. 2024년도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한 맥라렌, 8, 90년대 세나와 프로스트의 대결, 그리고 MP44 같은 전설적인 차들은 모두 맥라렌의 작품이었는데요. 1963년도 팀을 창단한 이후 맥라렌은 몇 번에 걸쳐서 암흑기와 전성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맥라렌의 암흑기는 보통 기술적 도약의 실패, 내부 리더십의 부재, 재정 문제, 그리고 경쟁팀들의 급격한 성장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맥라렌이 2013년 이후에 암흑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하는 강팀이 되었는지 그 부활 스토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1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훌륭한 차량, 탁월한 드라이버, 그리고 완벽한 팀워크가 필수적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갖추기 위해 많은 팀들이 막대한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맥라렌이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단순히 좋은 드라이버, 좋은 차, 그리고 훌륭한 팀워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맥라렌이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면 이번 시즌 그들의 성공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맥라렌이 암흑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변화와 전략을 도입했는지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이후 맥라렌이 겪었던 암흑기는 다양한 내부적, 외부적 문제들이 겹치며 발생했습니다. 그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기술적인 실패와 경쟁력 없는 차량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13년도 MP428의 실패입니다. MP427은 2012년 5번의 레이스에서 우승하며 경쟁력을 입증했으나 2013년 MP428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재설계로 인해 안정성과 성능 모두에서 문제를 보였습니다. 이 차량은 에어로다이너믹과 샤시 설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한 시즌 내내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팀은 한 번도 포디엄에 오르지 못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때 맥라렌의 드라이버 라인업에 페레즈가 있네요. 암튼 2013년도의 부진으로 맥라렌은 페레즈와의 계약을 해지합니다. 맥라렌은 2015년 혼다와 파트너십을 재결합하며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혼다 엔진은 출력 부족과 신뢰성 문제로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엔진의 크기와 무게 문제로 샤시 설계가 제약을 받았고 차량은 속도와 내구성에서 모두 부족했습니다. 알론소가 2015년 일본 그랑프리에서 팀 라디오를 통해 GP2 엔진이라고 외친 어록은 혼다 엔진의 성능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리더십 부재와 내부 갈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16년 맥라렌의 오랜 리더였던 론 데니스는 경영진과의 갈등으로 인해 팀을 떠났습니다. 그의 퇴진 이후 팀 내부에서는 명확한 비전과 방향성이 부족해졌고 이는 기술팀과 경영진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론 데니스의 퇴진 이후 맥라렌은 여러 리더십 변화를 겪었습니다. 초기에는 잭 브라운이 CEO로 합류하며 재정 안정과 브랜드 가치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지만 레이싱 부문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에릭 블리에가 레이싱 디렉터로 활동했지만 성적 부진으로 인해 2018년 사임하게 되었고 팀은 다시 리더십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조직 내부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기술 개발과 전략적인 결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2013년 맥라렌은 오랜 스폰서였던 보다폰과의 계약 종료 이후 새로운 타이틀 스폰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팀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졌고 기술 개발 및 인재 유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팀은 여전히 높은 비용 구조를 유지했지만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였고 이는 기술 투자와 인프라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재 유출과 기술력 저하입니다. 맥라렌은 과거 에드리언 뉴이 같은 뛰어난 기술 인재를 보유했으나 그의 이적 이후 기술적 경쟁력을 점차 상실했습니다. 맥라렌은 뉴이의 이탈 이후에도 강력한 기술팀을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경쟁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2010년대 후반에는 샤시 설계 및 에어로다이너믹에서 레드불, 메르세데스 등 강팀들과의 격차가 드러났습니다. 2014년 하이브리드 파워 유닛 시대에 접어들면서 메르세데스, 레드불, 페라리와 같은 팀들은 새로운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며 성과를 극대화했지만 맥라렌은 이에 대응할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혼다 엔진과의 파트너십은 성능과 신뢰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르노 엔진으로의 전환도 즉각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 저하와 대응력 부족은 맥라렌의 경쟁력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비전의 부재입니다. 맥라렌은 단기적인 성과에 지나치게 집중하며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혼다와의 파트너십 실패 이후 르노 엔진으로 전환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르노 엔진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약간 회복시키는 데
데 도움을 주었지만 메르세데스 및 다른 경쟁팀들과의 격차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불어 조직 내 리더십 혼란과 기술 개발 전략의 부재는 팀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우리가 잘 아는 이 아저씨가 새로 CEO로 부임하면서 맥라렌은 서서히 부활의 기지개를 켭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잭 브라운입니다. 사실 잭 브라운은 방송 화면에 자주 등장하고 인터뷰도 활발히 하다 보니 그를 맥라렌의 팀의 감독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잭 브라운은 맥라렌 레이싱의 CEO로 팀 감독은 안드레아 스텔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 브라운이 방송 화면과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잭 브라운은 2016년 CEO로 취임한 이후 팀의 구조적, 재정적, 그리고 문화적 혁신을 이끌며 맥라렌의 부활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특히 스폰서십 확대와 팀 내 조직 안정화에 큰 공헌을 하며 맥라렌이 다시 경쟁력을 갖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잭 브라운이 맥라렌을 부활시킨 주요 전략과 성과를 살펴보자면 먼저 리더십 혁신 및 투명성과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였습니다. 잭 브라운은 기존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구조를 탈피하고 투명성과 협력을 강조하는 문화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이전 CEO 론 데니스의 지나치게 통제적이고 경직된 리더십 스타일에서 벗어나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직 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팀 내 주요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엔지니어링, 마케팅, 드라이버 관리 등 핵심 부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특히 부서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내부적인 갈등과 비효율성을 줄이고 팀 전체의 협력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 안정성과 스폰서 유치입니다. 잭 브라운은 마케팅 전문가로서 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글로벌 스폰서를 유치했습니다. 잭 브라운은 걸프, 코카콜라, 델 등과의 협약을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e스포츠팀 설립, 라이프스타일 제품 출시, 팬 이벤트 등을 통해 맥라렌의 브랜드를 현대적으로 재구축하고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또한 팀의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인 기술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투자와 인프라 업그레이드입니다. 잭 브라운은 맥라렌의 기술적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첨단 인프라와 기술 개발에 대대적으로 투자했습니다. 특히 윈드 터널과 시뮬레이션 시설 같은 기술적 인프라를 현대화하여 팀의 성과와 개발 속도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맥라렌의 샤시 설계 및 에어로다이너믹 설계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메르세데스 엔진으로 전환하면서 차량 성능과 신뢰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메르세데스 엔진은 F1 하이브리드 시대에 가장 성공적인 엔진으로 평가받으며 맥라렌의 성적 회복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잭 브라운은 제임스 키, 안드레아 스텔라 등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거나 승진시키며 기술팀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팀은 경쟁력을 꾸준히 회복하며 다시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네 번째는 팀 이미지와 브랜드 혁신입니다. 잭 브라운은 맥라렌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와 팬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여 팬층을 확장하는 동시에 맥라렌의 아이코닉한 파파야 오렌지 컬러를 부활시켜 레트로와 현대적인 이미지를 조화롭게 통합했습니다. 또한 e스포츠 팀을 설립하는 등 디지털 세계로의 확장을 통해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늘리고 새로운 팬층을 유입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맥라렌을 단순한 레이싱 팀을 넘어 현대적인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젊은 드라이버의 육성입니다. 잭 브라운은 미래를 대비한 드라이버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2019년 노리스를 영입하며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2023년에는 알핀의 삽질이 있긴 했지만 피아스트리를 영입하여 드라이버 라인업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사실 잭 브라운이 CEO로 부임한 초기에는 맥라렌의 성적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장기 전략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이러한 비판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잭 브라운을 현대 F1의 복잡한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합니다. 그는 F1이 더 이상 기술적 혁신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마케팅과 팬베이스 확장이 필수적인 시대에 적합한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잭 브라운이 CEO로 합류한 이후 도입된 변화들은 2024년 시즌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우승으로 이어진 맥라렌 부활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맥라렌의 미래는 어떨까요? 2025년은 F1의 규정상 특별한 기술 변경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맥라렌은 현재의 기술 기반과 조직력을 유지하며 강팀으로서의 위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의 성공을 기반으로 맥라렌은 추가적인 차량 개발과 전략적인 팀 운영을 통해 레드불, 메르세데스, 페라리와 같은 팀들과 꾸준히 경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6년 시즌에는 F1 규정이 대대적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이는 모든 팀에게 기술적 도약의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입니다. 2026년의 성공 여부는 잭 브라운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기술팀의 혁신적인 설계 능력과 새로운 파워 유닛 규정에 대한 적응력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맥라렌이 이 변화를 기회로 삼는다면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타이틀 경쟁의 선두로 나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리스와 피아스트리의 재계약 여부는 맥라렌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맥라렌이 우승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더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맥라렌은 두 드라이버가 장기적으로 팀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맥라렌이 과거처럼 암흑기를 극복했던 역량과 현재의 리더십, 드라이버 라인업을 기반으로 한다면 미래에도 F1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과에 안주한다면 맥라렌은 다시 암흑기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당장 다음 시즌 맥라렌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